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토론의 김유미입니다. 요즘 코로나19 탓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선 민원 발생률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층간소음부터 흡연에 따른 악취, 쓰레기 투기, 주차 시비 등등 이웃 간의 갈등 문제로 불편을 겪게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공동주택의 이웃 간의 분쟁 실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안평환 광주마을 분쟁 해결 지원센터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박현선 아름다운 사람들의 달란트 갈등 해결 컨설팅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 박세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네 분과 함께 공동주택 이웃 간의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공동주택 제도권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각종 신고 수리, 또 간주제 도입,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 먼저 이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 먼저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박생환 변호사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했다는 것인데요. 신고수리 간주제는 그동안 신고 대상인지가 불분명해서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또는 처리를 지연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만약 이런 처리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받지 않거나 또는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 바로 신고가 된 것으로 관지하도록 해서 그동안의 어떤 처리 지연 절차를 신속하게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그 주택관리법 등록증이나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과 같은 알선 행위를 금지했는데요. 네. 그동안은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빌리는 행위, 또 브로커 등이 알선하는 행위 등도 함께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비리 예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한선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에 87년도에 도입된 이 영업정지 과징금이 상한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그동안의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해서 2천만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네, 과징금을 조정을 했고 또 주택관리사 이제 자격증을 대여하는 불법 부분을 좀 더 개정을 했고 신고 수리 간주제에서 신고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했다라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틀에서 개정안을 살펴주셨는데요. 좀 덧붙여서 박현선 대표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그 실무적인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신고 수리 부분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단축 기간의 연장으로 인해서 시급을 요하는 그런 업무 처리들이 자꾸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 이게 아마 입법 예고를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마 이 시가 처리 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업무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아마 투명성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훨씬 재고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업무 처리 과정에서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진작 개선이 좀 됐어야 되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 밖에 정부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서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및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 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안평환 센터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가 약 65%에 70% 정도가 공동주택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특히 광주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주택이 이제 노후화되는 경우가 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좀 더 미비한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기구를 LH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보통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제가 역사적으로 조금 짚어보자면 네. 우리나라가 80년대에는 산업화가 지속화되면서 농촌의 인구랄지 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공급하는 일이 상당히 중심 이슈로 등장합니다. 80년대까지는. 근데 80년대 들어서고 나서 90년대 들어서면 공급을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하자 보수가 발생하죠.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90년대의 공동주택의 주요 이슈는 아파트 하자 보수 문제가 드러나죠. 이게 이제 좀 정리가 되니까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는 주로 이게 뭐냐면 이제 이 관리비의 비리 문제 네. 이게 이제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요 이슈가 되고 그런 문제가 좀 더 정리가 되니까 이제 아파트 내에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이제 공동체를 복원하는 문제 이 문제가 상당히 아파트 문제의 좀 중심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제 그 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실 문제가 한 10% 정도 발생해요. 네. 예. 그 이유는 이제 뭐 이렇게 그 임대 아파트가 30년 이상 오래됐다. 그다음에 거기에 그 아파트 자체가 교통상의 불편함이 많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실평수가 7평에서 8평밖에 안 되니까 좀 사는데 불편하죠. 예. 30년 전에는 그게 불편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불편한 상황.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공실 문제가 발생하고 또 노후화가 좀 심화되다 보니까 이 노후화 문제가 발생한 것이 조금 지금까지 뭐랄까 공동주택의 중요한 이슈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공실 문제랄지 소위 말해서 노후화된 아파트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기구가 필요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처럼 이제 공동주택 관리라는 아주 넓은 범위에서 보면 공급부터 하자 보수, 뭐 비용 문제, 또 공동체 복원, 또 공실, 뭐 여러 가지 이런 노후화 문제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건데 정말 이 지원센터에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야 이제 이런 센터들이 기구가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늦은 감도 있는데 오주섭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그 2016년 8월 30일 날 출범을 했었죠. 네. 이제 공동주택 관리기구 지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 운영시스템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실망스럽다 이런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당초 이제 기대했던 것은 독립적인 기구로 좀 출범을 해서 아까 안평원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전 국민의 거의 70% 가까이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뭐 정부의 예산 지원도 별로 없고 인원 지원도 별로 없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실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가 만들어졌지만 거의 뭐 2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다 싶을 정도예요. 지금 우리 5천만 국민 중에서 한 3,870만 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데 올해 여기에 지원된 예산이 12억 원에 불과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거의 이름만 좀 걸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에서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서 별도로 독립도 시키고 예산 지원도 해서 정말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70%의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독립적 기구로서 또 예산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서 현실적으로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그렇다면 지금 운영 현황은 어떤지요? 박현선 대표께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지원센터가 생겨서 거기에서 주로 이제 업무 현황을 좀 살펴보면 주민들이 지금까지 설왕설래했던 부분들이 지자체마다 사실은 법규들이 다 다르고 지침이 다른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앙지원센터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집중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 민원 상담에 있어서는 좀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정도는 정리되지 않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공동주택 관리에서 컨설팅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죠. 회계, 그다음에 입대위 간의 어떤 분쟁, 그다음에 그 하자 보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관리 위주 차원에서는 컨설팅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중앙 기구가 생겼다는 것도 가장 좀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또 하나는 이제 교육적인 부분이죠. 온라인까지는 지금 병행이 되고는 있고, 이 교육은 법적인 교육도 물론 포함되지만 또 윤리 교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해서 어떤 매뉴얼화 돼가고 있는 어떤 업무 지침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가장 요즘에 조금 중요한 부분이 커뮤니티에 대한 활성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커뮤니티에 대한 거를 독려를 하고 사례를 조금 모집을 하고 또 사례를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모전을 조금 지금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들을 공동주택에 조금 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활성화를 조금 더 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유권 해석 부분이에요. 법령에 대한 어떤 유권 해석이라든가 판례 이런 부분들도 정보나 자료들을 제공을 해줘서 또 참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중구난방인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정비를 해가고 있는 지금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지원센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하나의 의미 부여를 좀 해주셨어요. 예, 판례라든지 사례, 민원 뭐 이런 것들 자료를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또 컨설팅, 또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박생원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앞서서 박현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크게 업무 분야가 컨설팅과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컨설팅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뭐 회계 부정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상의 어떤 진단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주민과 갈등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법률적 자문이나 경영적 자문을 하고 또 이제 기술적 자문을 또 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파트라는 것이 법적으로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다 보니 그 하자가 발생하면 이 부분을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관리 주체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건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런 센터에서 기술 자문단을 지원을 해서 어떤 기술적으로 이 부분이 법적으로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앞서 이제 오주섭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네. 이게 전국적인 어떤 조직이 없고 한 곳에만 센터가 있다 보니 네. 이게 넓게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저희들이 살펴보면 이제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제 모집을 해서 한 20개 단지 정도만 뭐 심사를 한다든지 뭐 기술 자문은 10개 단지만 선정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미비한 게 있습니다. 네,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굉장히 큰데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아까 말한 예산 부분이라든지 또 조금 더 늘려가는 어떤 방안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타시도의 경우는 혹시 사례가 될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오주섭 사무처장께서 좀 네, 이제 답변해 주시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출범이 4년이 돼가고 있는데요. 어떤 분쟁이나 이 갈등들이 날로 좀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공공부문이 나서야 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지원센터는 전화나 인터넷 상담 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관리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전문 창구로 자리를 잡았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주자 대표의 구성, 및 관리종사 교육을 수탁받아가지고 집합교육도 꾸준하게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법령, 판례, 유권 해석하고 매뉴얼 등을 제공을 해서 어떤 여러 분들이 이렇게 유용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안평환 센터장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광주에서도 지금 2010년 5월에 제 기억으로 보니까 이 광주 공동주택 지원센터라는 것이 이제 개소로 형식상으로 이제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문 변호사랄지 회계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내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뭐 한 달치 또 전문위원도 위촉을 하고 또 전담 공무원까지 배치를 해서 지금 실제 형식은 갖췄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내용 있게 내실 있게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립적인 기구로 뭔가 갖춰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무원 조직의 어떤 하부 조직적 성격으로 가지고서는 예산이나 인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또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아파트 내에서 관리비 문제, 회계 문제, 뭐 예를 들자면 뭐 기술 지원의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하는데, 민민 간에, 주민과 주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 이제 광주 마을 분쟁 해결센터를 통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그 해결센터 내에 주민화해 지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자원봉사 형식으로 참여를 해서 주민 공동체의 역량의 힘으로 그 주민들이 발생하는 분쟁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이게 자원봉사의 힘만으로 과연 이게 지속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대단히 이 분쟁의 문제는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책임적인 문제를 자원봉사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출발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안정적인 틀 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제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소통방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갈등 문제가 발생하면 법원에 가서 당장 싸우는 문제가 가기 전에 주민들 스스로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방을 운영해서 서로 화해 지원할 수 있도록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뭐 타시도의 지원센터 운영 현황 잠깐 앞에서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뭐 자연스럽게 광주의 이야기로 이제 해 주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마을 분쟁 해결센터를 둔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해가고 있는 광주의 모습. 사실 시 차원에서는 자문단 형식으로 광주 이런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이라는 어떤 명목하에 활동을 하고 있었군요. 근데 이제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다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주섭 사무처장께서도 우리 광주 지역에 한해서 광주 지역 공동주택 관리 지원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현재 광주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80%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도시인 세종시를 제외하면 광주가 전국에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가장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웃 간의 분쟁도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광주광역시의 지원으로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정보망을 구축해가지고 우리 지역 공동주택에 대해서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관리비용 공개, 각종 공사계약하고 입주자 대표의 투명한 안건 의결 내용, 이런 모든 정보들을 공유를 좀 하고 있어서 이 홈페이지만 잘 활용을 해도 지금 현재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또 관리사무소에서 이웃 간의 어떤 내용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혜선 대표께서도 현실적으로 또 이런 부분들 지원 현황들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또 주택관리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지원센터가 아니고 실무자들이 현장에 뛰어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의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조금 파악을 해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자문위원 5인을 실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5인을 지금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자치구에 5개 구에 담당별로 지금 현장에서 바로 투입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분쟁이 오히려 그쪽에서 더 많은 민원 접수가 되고 있고, 주택관리사들도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안평원 센터장께서도 이 주요 광주의 지원 정책, 이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패널분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튼 그 공동주택 지원센터가 조금 더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전문 인력과 또 예산이 뒷받침된 가운데 일들이 펼쳐져야 실질적인 뭔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네. 박세월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주광역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이제 별개로 광주광역시에서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개정을 했는데요. 이제 이 규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국가가 운영되려면 이제 헌법이 있는 것처럼 이런 아파트도 어떤 단체이기 때문에 공동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떤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아파트 자치 규약인데요. 또 규약만 있다고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주민총회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법적인 기구들이 운영상의 결정권들을 갖고 있어서 이 규약이 부실하게 되면 운영이 같이 부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이 준칙을 이번에 전국 최초로 개정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그 입주자 대표 회의가 변경될 때마다 관리 직원이 함부로 바뀌는 것을 이번에 막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것은 그 어떤 운영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성원이 바뀌게 되면 또 그 밑에 이제 관리사무소나 이런 직원들을 한꺼번에 또 바꿀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운영상에 상당히 어떤 어려운 점이나 곤란한 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을 해서 일정 부분 단지별 실정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규약에 딱 미리 정해져서 좀 원활하게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주시에서도 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는 어떤 공공기관을 통해서 지원 정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민간과 같이 또 협력을 해가면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지금부터는 공동주택에 정말 분쟁들이 많습니다. 이러저러한 분쟁들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 층간소음부터 또 이웃 간의 폭행 사건도 뭐 굉장히 많고요. 공동주택에 관한 분쟁들이 늘고 있는데 주요 분쟁 현황들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시작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안평원 센터장께서 먼저 네. 말씀해 주시죠. 그 분쟁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를 네네. 좀 빠뜨렸는데 네. 그 광주시가 지금 2030 주거종합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광주시 이 주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좀 준비를 작년 5월부터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가 담고 있는 여러 내용들이 이제 뭐라 할까요? 이 아파트 공급은 지금 의외로 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주민들이 수요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사안도 뭔가 좀 답을 좀 내놔야 될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했듯이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상황을 노후화된 이 관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전체적으로 관리할 거냐 아니면 마을 단위에서 소규모 단위로 관리를 하는 게 좀 좋을 거냐 이런 것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제 연구 결과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앞으로 노후주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분들의 주거복지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좀 그 이 뭐 주거종합계획에 2030 주거종합계획에 아마 좀 담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좀 네.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요. 네네. 일단 그 공동주택의 분쟁이 여러 현상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주거 형태가 아파트라는 형태가 좀 많다 보니까 뭐 방금 전에 뭐 70% 80%까지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그 닭장처럼 생긴 구조 자체가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 그 마을 분쟁 해결센터에서 2015년부터 19년까지 그 분쟁에 대한 관련한 접수된 현황을 보니까 총 1,471건이 네. 1,471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은 게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 층간소음. 예, 네. 층간소음이 약 420건 정도로 해서 28.5%, 약 30% 정도가 이게 층간소음 문제로 지금 접수가 되고 있고요. 그 2위는 생활로스, 3위가 애완견, 반려견 문제랄지, 4위가 층간 흡연, 5위가 주차 문제, 뭐 이렇게 지금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계속 좀 접수가 되는데 특히 이제 그 층간소음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분쟁이 발생해 가지고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됐다가 심지어는 이제 폭행까지도 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폭행이랄지 법정 문제까지 가기 전에 네. 이런 마을 분쟁 해결센터에서 또 소통방 운영을 통해서 그 사전에 갈등 대상자 간에 이렇게 화해 조정을 하고 또 대화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층간소음이 가장 많군요. 또 분쟁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사실은 표면으로 드러나서 어느 정도 표현을 하신 건데 잠재적으로 층간소음도 참고 계신 분들까지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분쟁의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법적으로 바로 또 가는 경우들도 많죠. 박상만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요즘은 이제 그 광주광역시청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이제 주민들 대상으로 무료로 생활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 네. 저도 거기 가끔 가서 법률 상담을 해보면 한 절반 정도는 공동주택 이웃 거주자 간의 그런 분쟁들,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층간 소음, 아래층의 흡연 또는 뭐 윗집의 누수 이런 문제들로 이제 고민을 상담하시고 이제 처음에는 뭐 아파트 처음에는 얘기했다가 윗집에 얘기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네.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렇게 법률 상담하는데 오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니면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냐 이런 상담 내용들이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건들도 뭐 많지만 이런 이웃 간의 이런 분쟁들의 사례가 상당히 많고 또 실제로 이렇게 서로 시비가 붙어서 뭐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는 뭔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경찰을 부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경찰을 부르게 되면 이제 감정이 격화됩니다, 서로. 아, 네. 경찰관이. 근데 물론 경찰관이 법적으로 개입은 하진 않지만 출동했다는 것 자체가 서로 상대방의 어떤 감정 격화시키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이게 법률적인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 끝내 이렇게 많이 법적으로 간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에서 종종 보도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어떤 사건, 범죄 네, 사건도 원인이 층간소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박현선 대표께서도 뭐 이런 실제적인 어떤 사례들을 많이 접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사실은 제가 이제 전반적인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접수된 현황들을 좀 보면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은 관리 주체와 어떤 법 규정에 따른 그런 민원이 오히려 과반이 넘어요. 한 58%가 넘고, 그리고 회계 감사에 대한 부분이 30%, 그리고 시설 유지에 대한 게 7%, 생활 분쟁은 5%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생활 분쟁이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내가 생활하고 있는 사적 공간에서 오히려 공동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아파트 시스템 자체가 그러다 보니 아마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분쟁의 가장 비율이 높지 않았나. 그 중에 가장 심한 게 지금 층간소음인데, 층간소음은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에 또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네. 2012년에는 8,800건 정도 됐던 게 오히려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서 17년에는 22,000건이 넘어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2018년에는 그만큼 또 6,000건이 넘어서 한 20% 이상이 증가되는 해마다, 이러다 보니 지금은 층간소음이 공동주택에서 가장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층간소음으로 지금 발전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무시할 수도 없는 이유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단순한 이웃 간에 풀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본인들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환경이라든가 또 성향이라든가 또 현재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조금 작용을 하다 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풀기도 어렵지만 또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접근을 하기도 풀기도 가장 쉬운 부분이 이게 규칙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내가 공동주택에 생활하면서 조그마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슬리퍼를 신어준다든가 매트를 또 깔아준다든가 저녁 10시 이후에는 규약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으로 조금씩은 배려를 해서 그 시간에는 내가 행동에 어떤 좀 자제를 좀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만 더 발전이 된다고 하고 고착화된다고 하면 그래도 못 풀지는 않지 않겠느냐, 또 이런 생각도 희망도 가져봅니다. 네. 네네. 이제 층간소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그러는데 네네. 아무튼 층간소음은 70% 이상이 어른들의 발걸음 소리, 네. 또 아이들 뛰는 소리, 네. 예, 이거거든요, 사실 70%.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른들이 사력 있고 배려 있는 마음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네. 해결될 수 있는, 이제 아이들이야 뭘 뛰어놀고 이러든 뭐 이렇게 네. 하라고 하더라도 그런 점들은 어른들이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 저는 좀 뭐랄까요, 구조적으로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 건축 구조상 네. 그 벽식 구조하고 기둥식 구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건설업자 입장에서 보자면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벽식 구조로 해버리거든요. 네. 이게 기둥을 두지 않고 바로 철근을 해서 공구리 쳐서 그냥 바로 기둥 역할을 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상 이게 소음이 발생하면 그 벽을 타고 그대로 네. 소리가 아래층으로, 위층으로, 옆으로 네.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상으로 이게 이제 층간 소음을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고, 또 이제 두께의 문제 뭐 네. 이런 것까지도 요즘은 최근에 좀 더 두꺼워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걸 그 층간 소음을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죠. 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축 구조상으로도 이게 층간 소음을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다. 이런 점도 앞으로 조금 뭐 건축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될 것도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음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그 행동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구조적인 문제, 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소음이 또 잘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주섭 사무처장께서도 이 층간소음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네.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그 이제 항의들이 있다 보면은 말다툼이 되고 그게 폭행 사건, 심지어는 살인 사건까지도 벌어지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아파트 거주비율이 뭐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이 층간의 어떤 백체가 얇잖아요. 예전에 건축법이 좀 약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이 소음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층간 소음 문제는 갈수록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높아지면서 영원한 숙제, 그리고 같이 고민해야 할 숙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영원한 숙제라고 해서 이 토론에서도 뭐 딱히 층간소음 문제를 네네.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어떤 생각도 드는데, 자, 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 요즘은 아파트들이 금연 아파트로 많이 지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어떤 화단이나 어떤 구역에서 이 담배를 피다 보면 그 베란다를 타고 또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층간 흡연 문제라든지 또 흡연 시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좀 있는데, 박생환 변호사께서도 뭐 사례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실제로 맡았던 이제 형사 사건인데요. 네. 이제 뭐 원인은 이제 층간 흡연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예훼손 사건인데, 아래층 거주자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면 그 화장실에 있는 환기구를 타고 네. 위층으로 연기가 올라가거든요. 아파트 구조상 이렇게 쭉 올라간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윗집 거주자가 너무 이제 담배 흡연 연기 때문에 괴로우니까 이제 항의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래층 거주자도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안 피웠다. 나는 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네. 이제 계속 항의를 하니까 이분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니코틴 검사까지 받으신 네. 거예요. 내 폐 속에 니코틴이 없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윗집 거주자는 이제 이 담배 연기에 너무 24시간 시달리니까 네. 결국 이제 대자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여버렸죠. 네. 아랫집 누구 네. 담배 피면 뭐 흡연충 뭐 이런 식으로 표현까지 해가면서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돼서 예,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윗집 그 냄새를 맡은 사람도 무척 힘들지만 이렇게 아랫집에서 그렇게 오인받는 사람도 되게 괴로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뭐 이제 명예훼손죄로 기소돼서 뭐 벌금형에 받으시긴 했는데 네. 어찌됐든 간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참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층간 흡연 문제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담배를 태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가끔 발견돼요. 저희 아파트도. 그래서 이사를 해봐도 또 가는 곳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그 아마 자가용 타시기 전에 한 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퇴근하실 때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 대 하시고, 저 같은 경우도 한 15년 전까지는 담배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해는 하지만 네. 입구에 원래는 그 담배 잿더리를 놔주지 않았거든요.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서 흡연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관리사무소에서는 거기에 깡통을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좀 입구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제 베란다에서 담배를 저는 직접 그것은 경험하지 못했는데 베란다에서 담배를 태신 분들, 화장실에서 담배를 태신 분들, 네. 뭐 이런 분들 또 뭐 발코니가 돼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담배를 태신 분들이 꽤 있어서 이제 뭐 담배를 태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곤욕스럽죠. 그리고 네. 이제 비흡연자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상당히 이게 건강상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배려심을 가지고 네. 이 흡연 문제를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조금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나 저희들 같이 이제 비흡연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이 아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관리 규약에 아예 층간소음 조정위원회도 만들듯이 이제 간접 흡연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신설 관리 규약에 아예 넣어서 신설되기도 했었어요, 내용이. 그런데 좀 한계점이 있는 게 화장실 내에서 피면 우리 집 화장실에서 피면 위층에 환풍기를 같이 가동을 하지 않으면 5분 안에 그게 비산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오히려 집안으로 다 화장실에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세대 내까지도 다 전파가 되는 냄새로 인해서 고통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층간소음 못지않게 요즘에 가장 또 핫하게 올라오는 또 분쟁이 내용이 바로 또 층간 흡연이 네. 상당히 지금 굉장히 좀 민원에 좀 주요부를 좀 맡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비흡연자들한테는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비흡연자인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건강상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도 있고 내 아이들을 좀 생각을 해서 좀 자제를 해주시고 금연 아파트 지정도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요즘에 네. 하는데 주민의 일정 동의 요건을 갖춘 다음에 하기도 하고 근데 그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또 과태료도 부과도 하는 규정도 있어요. 실제로 네. 10만 원 이하에. 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흡연을 하고 있는 분한테 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제재를 감히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고 네. 공동주택에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비흡연자를 생각하는 마음, 배려를 조금 그런 마음을 진심으로 가져주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네. 본인의 건강과 가족을 먼저 생각하면 조금은 또 배려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뭐 흡연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요즘 반려견들 굉장히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견들이 많다 보니까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의 마음을 또 잘 모르는 이웃들. 또 그 반려견에 대해 집착을 하다 보니까 또 반려견이 없는 이웃에 대한 어떤 배려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러한 부분도 상당하다고요? 오주석 사무처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굉장히 그 강아지들 좋아하는데요. 네. 이제 좋아하는 것과 또 키우면서 이렇게 갈등을 같이 일으키는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요즘 이제 반려동물 1,500만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도에 460만 가구에서 작년도에는 590만 가구로 약 30%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한 두세 가구 중에서 한 가구는 거의 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쟁들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냄새, 그 다음에 이제 짖는 소리 때문에 그런 소음, 또 산책하는 과정에서 또 갈등, 또 이제 배변하면 치우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인데요. 지난번에 뉴스에 한번 나왔었죠. 그 소형견을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다가 있었는데 갑자기 목줄이 풀린 중형견이 네. 소형견을 물어서 죽이는 네. 그게 이제 방송에 이렇게 화면으로 나와서 굉장히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아마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런 갈등들도 층간소음 못지않게 앞으로 아마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는 괜찮습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화면에서 오는 충격이 굉장히 네, 큽니다. 자, 박현선 대표께서도 뭐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나에게는 반려동물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가족이지요. 이제는 이론이 돼버렸으니. 그렇죠. 그러나 나에게는 이 친근한 이 반려견들도 상대방한테는 공격성을 갈 수밖에 없는 거. 왜 친하지 않으니까. 네. 내 가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엘리베이터와 승강기를 이용할 때 그 목줄을 그때는 풀어놓는 상황이 좀 의외로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둘이 타고 오니까 네. 반려견 나
그런데 상대방 내렸을 때 승강 하차를 했을 때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이쁘겠어요? 이쁘지 않죠. 놀래죠, 오히려.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민원은 솔직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배설물 처리가 너무 안 돼서 이 정말 우리 주민들의 녹지 공간에 이 배설물로 인해서 봉투를 챙겨서 나오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배변에 대한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나 지금 2017년에 조사된 내용을 보니까 이 민원이 1000건이 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부분.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려묘는 반려견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이긴 하나 네. 울음소리 때문에 상당히 지금 또 그 못지않은 또 민원도 발생을 하고 있고 나에게 소중한 가족들도 상대방한테는 어떤 공격성이나 또 위협을 준다 그러면 그거는 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책임감을 반드시 뒤따르게끔 하고 배변부도 챙기고 목줄 반드시 하고 또 일정 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또 좀 더 큰 반려견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입마개도 조금 해서 안전을 먼저 이렇게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을 먼저 조치를 취하고 네. 같이 그러고 다녔을 때 훨씬 더 좋은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네. 봅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조금 그 이해가 좀 충분히 반려동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네. 이걸 함께 기르는 문제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은 사전에 그런 교육들을 충분히 받고 반려견 또한 똑같이 함께 그 주인과 함께 같이 네. 교육을 충분히 받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에게는 에티켓이 필요하지만 네. 반려동물은 패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하나만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광주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가 네. 하루에 11마리씩 되고 있어요. 그게 2019년 기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상당히 좀 심각하고 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반려동물과 함께하지 않고 준비되지 네. 못한 가운데 하다 보니까 이게 유기 문제까지 발생하고 또 학대 문제까지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좀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그런 지식을 가지고 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분쟁 유형이 워낙 많아서 다 깊이 있게는 못 다루지만 뭐 이제 반려견, 굵직굵직한 어떤 분쟁의 어떤 유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있어서 창밖으로 그 물건 던지는 거 이제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 투척을 하는 것 때문에 가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가장 흔하게는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낙하물 투척 사례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안평원 센터장께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곳곳에서 그런 일들은 좀 뭐 비일비재는 아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투척해 네. 버린다랄지 또 음식물 찌꺼기까지도 네. 또 페트병 정도는 괜찮은데 예를 들자면 그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유리병, 네. 이건 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도 많고 또 뭐 차량 같은 경우도 파손되어 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그 낙하된 그런 그런 물품 때문에 차가 파손되어 가지고 출근하는데 당장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네. 것들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뭐 쓰레기 투하하고 이런 것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 미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제2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특히 아이들에게 대한 교육 네. 이런 것들을 좀 특별히 신경 쓰고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아파트 옥상에서 네. 투여를 하니 네. 아파트 올라가는 옥상 문을 뭔가 좀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 관리사무소에서도 그걸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니 예를 들자면 자동으로 이걸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문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공감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주섭 사무처장께서도 이 낙하물 투척 사례들과 관련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그 몇 년 전인데요. 저희가 살던 아파트 근처에 아파트에 살던 가장이 이제 퇴근길에 이렇게 집에 이제 가고 있는데 그 낙하물이 떨어져 가지고 머리에 맞아서 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보면 그 심지어 아파트에서 아령도 떨어지고요. 네. 또 되게 이제 베란다에 보면 고인목으로 이렇게 벽돌들 갖다 놓잖아요. 뭐 네. 벽돌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부엌칼이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 베란다 밖으로 이불을 털다가 이불이 그냥 낙하를 해버리는 경우. 이제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호기심에 던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른들이 부부싸움 끝에 좀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도 있어서 네. 이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포스터 공모 정도 하고 홍보 및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건 홍보 및 예방 활동을 펼치기 이전에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이것으로 인해서 타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걸 항상 인식을 하고 어떠한 경우도 아파트 밖으로 이런 물건들을 투척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앞서 얘기한 이런 뭐 분쟁들도 분쟁이지만 사실은 사람 간의 갈등이 가장 힘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입주자 대표,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간에 뭐 싸운다든지.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뭐 이런 분쟁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주민의 생각을 묻기도 하고. 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박생환 변호사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는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규약이 있어야 되고 네. 주민총회나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들이 규약이나 절차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다 보니 만약에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법적인 분쟁까지 가고 서로 이제 뭐 입주자와 관리 주체 사이에 서로 뭐 형사적으로 고소 고발,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민사적으로 총회 결의 무효를 구하는 뭐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해서 결국은 그동안 했던 뭐 결정 과정들을 전부 다시 뒤집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혼란스럽거든요. 또 네. 이런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이라는 게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법적 다툼이라는 것이 보통 1년에서 2년, 많게 가면 3, 4년까지 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운영 주체가 부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약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만 될 것 같고요. 현재도 상당히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최근 저희들이 네. 겪었던 사례들도 이렇게 고발해서 어떤 비리 문제로 서로 형사고발한다든지 대표자가 바뀌면은 전 대표자를 또 고발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현선 대표께서도 입주민과 또 관리소 간의 어떤 분쟁 사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사실은 토론 내용 중에 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무겁고 좀 마음이 썩 그렇게 네. 유쾌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관리 주체는 관리소장, 뭐 주택관리업자 이런 부분들, 사업주체 관리 이런 부분들 관리 주체라고 하고 그리고 동대표, 나의 소유자들을 대표하시는 입주민들은 그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게끔 법적인 의결 기관이기도 하지요.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먼저 조금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법령에 관한 부분이고 그리고 계약이나 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들 또 회계 비리 솔직히 말하면 회계 비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업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입주자 대표 회의에 예전에 발생했던 그런 계약상에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발생했던 사실은 그런 부분이 못지않게 좀 많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관리 주체는 제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적정성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입주민을 위한 추진을 하고 싶다는 명분 하에 보이지 않았던 약간의 피리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는 지금 많이 이제 개선이 됐지만 이런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관리 주체의 부당 간섭을 좀 많이 하게 됐죠. 소유자는 나고 니네는 우리가 고용한 관리 주체이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첨예한 어떤 대립이 생기다 보니 그리고 또 입주자 간에 전 기수 입주자 대표회의, 현재의 입주자 대표회의 여기에서 이견으로 인해서 분쟁이 또 못지않고 거기에 끼어있는 관리 주체는 상당한 또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리 규약에 법령으로도 요즘 이번에 또 신설이 돼 있죠. 부당 간섭 배제.
금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법적으로 저쪽에는 조금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해지고는 있는데 아직은 가야 할 길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지겠죠. 투명하게 이제 관리소와의 또 주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뭐 사람 간의 갈등이라고 한다면 물론 손글씨 써서 음료수를 건네는 훈훈함, 경비 아저씨에게 건네는 훈훈함이 화제가 되기도 하지만 가불관계라고 해서 경비 아저씨를 폭행하는 사건 때문에 또 사회적인 문제가 얼마 전에 되기도 했습니다. 경비원의 업무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 뭐 그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냐라는 어떤 이슈가 또 되기도 했는데요. 자, 안평원 센터장께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로 조금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들까지 사망에 이르는 그런 문제까지도 안타깝게 발생하는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갑질 문제가 좀 심각한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와 개선, 또 이분들이 지금 비정규직이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런 비정규직이고 또 거의 아파트 경비원들은 퇴직하신 분들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네. 저로 말하면 아버지뻘, 우리 아들로 보자면 뭐 이렇게 할아버지뻘 된 어르신들인데 이제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분들이 경비원으로서 경비원법에 의하면 경비만 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실제 아파트에 가보면 박기현 대표님 알다시피 주차 관리도 해야 되고 택배 관리도 해야 되고 주민들 민원 이야기하면 관리사무소 경비원한테 이야기하고 관리사무소 전화 안 받으면 그렇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박봉의 비정규직이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제 좀 법령으로 규정이 명확하게 안 돼서 혼란스러운 점이 실제 현장에는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가닥이 좀 쳐져서 내 보기에는 지금 뭐 택배 업무랄지 주차 관리까지도 이제 경비원은 업무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는 아마 혼란을 뭐 그런 규정상의 문제에서는 좀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경비원의 갑질 문제와 경비원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그 박생환 변호사님께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최근 이제 경비업법이 개정돼서 사실 이 문제가 지금 불거졌는데요. 네. 경비업법이 이제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경비에 한정하는 취지로 아마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이 아파트 경비원들도 이제 명칭이 경비원이고 사실은 이제 야간에 어떤 뭐 순찰이라든지 이런 게 주된 업무시다 보니 이 문제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파트에 고용되신 경비원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 순찰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서 뭐 안평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뭐 정리도 필요하고 또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 바로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새벽에 엘리베이터 타려고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네. 점검 중이라고 떠서 누굴 찾아가겠어요, 새벽에. 네. 경비 아저씨 찾아가서 말씀드렸더니 한번 올라가 보시더라고요. 올라가 네. 봤더니 조그마한 종이가 하나 끼어 있어서 아. 문이 안 닫혀서 이게 안 내려온다고 종이를 한번 빼주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네. 잘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안 계셨으면 다음 날 이제 수리기사가 올 때까지 네. 주민들이 아무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긴급한 상황에서는 어떤 꼭 경비만 하시는 게 아니고 아파트 관리 업무도 일정 부분 맡으시기 때문에 네, 네. 이것들은 약간 좀 지금 현재 법에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제한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네. 좀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이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취업이 어려우신 취약계층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상 좀 더 고용 확보 차원에서도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배려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또 추가 예. 네. 예,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사실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비원은 저희는 관리원이라는 호칭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비원은 시설 관리를 하는 시스템적인 경비원이 있고 아파트는 경비원이라고 했던 이유가 아까 이제 복합적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아파트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있는 게 경비실이에요.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니 그거를 좀 지켜달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고생을 해달라고 해서 경비원인데 지금은 이제 관리원으로도 바꿔야 되는 이유가 그분들도
경비업법에 이분들을 적용을 시키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사회인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는 조금 제2의 직업으로 지금 경비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 다수예요. 네. 그런 분들을 경비업법에 의해서 하다 보면 진짜로 경비 업무만 해야 되는 거, 방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과연 해낼 수가 있느냐. 근데 실제적으로 아파트에서는 경비원법에 의한 경비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두루두루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업무적인 것도 필요한데 이게 현실과 맞지 않다. 공동주택은 그래서 이번에 아마 예외사항으로 경비업법이 아닌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그분들이 일자리 창출 부분이 가장 컸던 거예요. 네. 실제로 젊은 분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죠, 저희는. 그리고 미화원으로 다른 분을 좀 채용을 할 수밖에 없고 시간을 좀 단축을 하다 보니 그분들의 어떤 급여 부분도 사실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채용을 저희는 할 수가 있는 입장이 또 못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도 생각도 중요하지만 또 그분들 일자리도 또 그분들도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업무들을 충분히 해오셨고 단 여기에서 가장 저희도 관리 주체나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그분들도 내 부모님이시고 네. 인격적인 대우와 또 그분들을 위해서 환경적인 부분도 상당히 개선을 좀 많이 해주셔서 정말 최적화된 공간에서 조금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신다고 하면 같이 더불어 사는 어떤 공동주택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디 아파트 제가 어디 아파트라고 공개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아파트는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 용봉동에 있는데요. 네네. 거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 경비원들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롭게 개보수를 해주셔서 네. 근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이 공동주택이 공존주택이 돼야 된다. 네. 서로 공존하는 주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힘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런 분쟁의 사례들의 어떤 해결책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인식과 배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공통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조금 나아졌긴 했습니다만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제 이럴 때 재택근무나 온라인 등교, 집에 아이들도 있게 되고 굉장히 그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실제적으로 이웃과의 분쟁이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전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떤가요? 오주섭 사무처장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활동이 제약이 되다 보니까 좀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웃 간의 분쟁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층간소음 그 민원 건수가 작년 한 해 건수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심각하죠. 그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가 이제 현황을 이렇게 살펴를 보니까 지난 한 해 민원 건수가 2만 6천 건이었는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게 2만 3천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1월하고 비교해 보면 올해 5월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1.7배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상시적으로 저희가 이제 같이 가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서 계시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에서도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스트레스를 풀고 이래야 이웃 간의 갈등들이 좀 더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웃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요즘 가족 간의 갈등도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아이랑도 자주 싸우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박현선 대표께서도 결국 가족 간의 갈등으로서 마음이 안 좋으면 이웃에게도 그게 다 이 영향이 가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올해 네. 제가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항상 마을에서 축제나 아파트에서 축제는 다 모여서 하는 축제였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민원 건수가 많아졌어요. 네. 하루에 아마 70% 이상의 층간소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2월부터 한 6월까지.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어떤 방법을 좀 택해봤냐면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라는 그 기획을 조금 해서 네.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베란다에서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게끔 사실 그거를 기획을 해서 같이 그거를 보면서 흥겨워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네. 그동안에 쌓여있던 이런 것들을 조금 표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했었는데 주민들에서는 상당히 반응은
좀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 내 집에서 아주 편한 복장으로 내 가져가고 베란다에서 그 공연을 내 코앞에서 볼 수 있다는, 그리고 이 사회적 거리는 2대, 마음의 거리는 좀 좁혀서 네. 우리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그런 것들도 방안을 좀 모색해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특히 이제 고령인분들 노인복지관 또 혹은 아파트 경로당 이런 데를 가지 못해서 좋은 베란다 콘서트 얘기도 있지만 화분을 좀 선물해 드리니까 그걸 키우면서 조금 반려식물 네,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던데요. 어쨌든 이런 이웃과의 분쟁이 코로나 이후에 좀 늘었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실제 그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 제기가 굉장히 이제 늘고 있는데 그런 분쟁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적은 그렇다면 어떤지. 왜냐하면 분쟁이 이제 신고가 되는데 이걸 이제 해결이 돼야 하는데 그런 실적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생환 변호사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혹은- 공동주택 관리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조정 실적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조한 원인을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제 이 분쟁조정위원회도 사실은 이제 민사조정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서 화해 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법적인 효력 장치는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요. 다만 이제 운영 과정에서 사실상은 이제 약간 좀 미비한 이유가 이게 분쟁 조정이라는 것은 결국 양 당사자 입장을 서로 대리를 해서 그 입장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절충안을 마련을 하고 그 절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서 사실 이게 나중에 법원으로 가더라도 사실 이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돼야 좀 조정이 되거든요. 네. 저희들이 조정 같은 걸 많이 참석을 해보면 이제 실제로 판결하는 판사님이 나와서 내가 판결을 하더라도 요 정도 선에서 판결을 할 거니 서로 나중에 양 당사자 사이에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부담 드리지 말고 지금 이 선에서 원만하게 마무리합시다라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면 그 조정이 성립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네. 근데 이제 조정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이제 법률 전문가가 많이 그렇게 지원을 하지 못하다 보니 그냥 양측의 입장만 제시하고 그 중간에 어떤 절충안을 잘 제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로 사실 가더라도 층간소음 분쟁 소송하더라도 판결 나오는 거 보면 손해배상 금액이 100만 원에서 많이 나오면 한 500만 원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오랜 기간 소송하고 비용 들여서 소송해도 사실상 얻은 실익이 거의 없고 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감정적으로 서로 안 좋은 상태에서 판결문을 제시한다고 해서 이게 그 상대방이 수긍할 것도 사실은 의문이고요. 네. 그래서 조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조정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조정 과정에서 그런 민사 판결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서로의 입장을 대리해주는 그런 절차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고요. 네. 분쟁 관련해서 이런 법령들은 사실은 어떤 제도적으로는 다 완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운영상의 묘를 좀 더 발휘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박현선 대표께서도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층간소음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명히 설립이 되어 있고 이것도 저희가 예를 들어 일방이 그쪽에다 신청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는 건 아니고 첫째로는 관리사무소에다가 일단은 단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거는 관리사무소에 먼저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거를 좀 조정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중재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세대에 가서 피해를 주고 있는 세대에 가서 그 세대가 아닐 수도 있는 확률도 있거든요. 층간소음이라는 거. 근데 그런데 가서 그 부분에서 다이렉트로 본인들끼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감정상의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내기가 조금 더 많은 서로 간의 노력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인데 관리사무소에서 중재를 조금 요청을 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2단계로 이웃사회센터,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로 저희가 이제 서면상에 접수를 해서 그럴 때는 당사자와 관리사무소가 끼어서 같이 하죠. 그리고 나서 이것도 해결이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거기에서 오는 절차상의 문제는 그렇게 받아주고는 있는데 단 당사자 간에 이게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정이 돼서 마무리가 되면 정말로 좋겠으나 네. 이게 안 되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사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민사상에 가더라도 판결을 받더라도 거기에서 나는 그러면 나로 인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봤으면 나는 100만 원을 내겠다. 그럼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오히려 더 고리 깊게 패여서 끝내는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지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절차상은 다 되어 있지만 이 절차를 좀 더 홍보를 하고 최소한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도 정말 단계적인 부분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저희를 먼저 찾아와서 직접적인 대면을 하지 않고 저희가 해결해 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풀어나가는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은 누구나 다 겪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절차라든지 과정 또 이런 것들은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분쟁이 발견이 되거나 혹은 내가 확인을 해야 하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해결 방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뭐 연장선상에서 안평원 센터장께서 좀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인식을 서로 같은 마음, 같은 뭐랄까요? 뭐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는 다르고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곳에 살고 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갈등이 더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 이게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들 주변에 우리가 몇 안 되잖아요, 사실. 네. 그러듯이 그러면 나머지는 다 분쟁 속에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가. 그걸 먼저 인식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분쟁이 법적인 문제까지 갈지 않도록 해야죠.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가봤자 실익도 없는데 시간만 길고 뭐 별 도움도 안 되고 뭐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그 스스로 문제의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갈등이 발생하면 주민들은 아파트에서 제일 먼저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뭐 어디에 있다 뭐 어떻다고 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나서서 얼굴 붉히는 것을 싫어하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고 싶지 내가 직접 이 갈등의 대상자로 부딪히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해결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면은 이제 요 아파트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등이 있죠. 지금 광주 마을분쟁 해결센터에서는 소통방을 한 59개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소통방에 또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등 뭐 그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는 바로 또 경찰에 변호사님 말씀하는 경찰에 바로 연락하면 바로 갈등이 더 증폭돼서 이제 해결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결국엔 또 다시 그것마저도 안 되면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도 뭐 내기도 하고 뭐 이런데 가능하면 분쟁이 발생하면 그걸 중지하는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의외로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네. 분쟁이나 갈등 문제가 발생하시면 관리사무소에 우선 전화하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래갖고도 안 되면은 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등 뭐 소통방에도 좀 말씀을 해서 해달라고 요청드린 게 좋고 네. 감정이 아무튼 가진 가운데 이 상대방과 부딪히게 되면 소음 문제도 당장 위층에서 난지 다른 쪽에 옆에서 난지 그렇죠.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감정이 부딪히면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되고 또 법적인 문제가 판결이 나더라도 이미 감정 골이 쌓여서 뭐 또 이웃 간에 얼굴 붉히고 계속 살 수 없잖아요. 이사 네. 가야지. 네. 그러니까 이사 비용 들고
손해날 일이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네.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층간소음 시끄럽다 그러면 올라갈까 하지 말고 관리사무소나 또 중재기관에 먼저 확인을 한다든지 말을 먼저 건네는 것. 이걸 이제 가장 먼저 얘기를 해주셨고요. 혹시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 박승은 변호사님께서 그 앞에서 말한 이제 층간소음, 충간, 뭐 흡연, 우리 낙하물 투척,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을 앞에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분쟁 유형별로 조정 사례를 좀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가장 많은 뭐 분쟁 사례 중에 하나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인데요. 이제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양측이 서로 이렇게 이제 신청에 동의를 해야만 이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양측 입장을 다 들어보고, 그래서 윗집에는 이제 매트를 소음을 줄여주는 매트를 설치할 것을 공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간을 정해서 일정 시간 이후에 취침 시간에는 어떤 소음 발생을 자제해 줄 것을 공고한다든지, 또 아래층 주민에게도 이런 공고를 했으니 잠시 좀 그 행동 패턴이 갑작스럽게 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행동 패턴이 조금 더 수그러질 수 있도록 약간 좀 시간을 가지고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약간 좀 시간을 둬서 서로 중재를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서로 간의 입장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조정이 되면 이제 조정 조서를 작성을 해서 분쟁을 마무리하는 이런 식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주섭 사무처장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그 층간소음 유형 중에서 아이들이 뛰거나 발걸음으로 인한 비율이 한 7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되게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위층에다가 방진 매트를 좀 깔아달라고 요청한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저 사례를 보면 저 위층에도 좀 아이들이 3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 뛰어놀고 싶잖아요. 그럼 네. 그거 사실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또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여서 너무 이렇게 좀 심하다 보니까 고민 끝에 저는 관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음료수를 사들고 가서 네. 예전에 이제 평상시 엘리베이터에서 좀 인사를 하는 상황 네. 사이여서 눈인사라도 하고 멍이리해서 가지고 올라가더니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는 조금 저희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뛰어놀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거 굉장히 잘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 조심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한번 갈등을 좀 해결한 사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층간흡연에서 제가 이제 사례를 한번 보니까 이제 그분도 이렇게 굉장히 좀 고통을 당했었는데 시간을 좀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그래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만 피해 주시면 좀 괜찮을 것 같으면 그때 취침 시간입니다. 해서 이런 시간 조정을 통해서 이제 그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잘못하면 이렇게 말 들으면 잘못하면 싸움 나고 화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도 네. 이 시간 좀 피워주면 어떻습니까? 정중하게 이야기했더니 그랬던 사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낙하물 투척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요즘에 다 공영 방송이 되니까 방송으로 자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안쪽에다가 이 사고가 나서 이렇게 사람이 다친 사례들을 좀 이 사진 같은 거에도 붙여놓고 사례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낙하물 이 투척 같은 부분들은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떤 서로 간에 조금만 더 이해를 하면 저희가 갈등도 줄일 수 있고 싸움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기잖아요. 특히나 코로나19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그런 상황이 좀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 간에 서로 간에 좀 더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서로 소통하는 기회들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공동주택의 경우 과거에는 양적으로 공급에 치중을 하고 또 시설에 좀 초점이 맞췄다면 질적인 어떤 측면에서 공동주택이 아까 앞에서 언급해 주셨던 공동체로 좀 거듭나야 할 또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부분들이 중요할지 박현선 대표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네. 네. 근데 저희 주택관리사들도 저는 항상 네. 이런 생각을 요즘에는 늘 이제 동료들하고 많이 의견을 나누는데요. 예전에는 관리소장이 시설 유지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저희가 유지 관리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이런 기존의 패러다임을 이제는 깨야 된다. 이제는
공동체를 저희가 사실은 숙제처럼 다가오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업무 외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설 관리뿐만 하자 이런 부분들도 보기도 굉장히 건물 유지 관리가 힘든 상황에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거기에 실행을 하고 또 정상까지 모든 거를 또 해야 되는 업무가 하나가 추가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소장님들 되게 많으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으로 아파트 업무는 아주 다방면이에요. 저희가 슈퍼맨이라는 표현을 쓰듯이 만능이 돼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네. 거기에 그러나 저희 주택관리사들도 이제는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 분쟁 부분이 왜 왔느냐라고 저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이제 온 거예요. 이 부분은 시설 유지는 고치면 되는 거고 보수를 하면 되는 건데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다쳤을 때 그럼 그거를 관리소에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관리소가 존재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서 관리 주체는 이제는 그런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저희도. 그래서 저희는 교육을 통해서 이런 앞으로는 시설 유지 관리 교육이 아니라 직무 교육을 할 때도 이런 주민들을 다룰 수 있는 이런 상담 부분이라든가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거기다가 교육을 넣어서 저희들 또 마인드를 바꿔서 실제로 주민들이 왔을 때 주민들을 대면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저희도 역량을 만들어야 되고 유연함을 키워야 된다. 지금 사실은 저희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아파트 갈등 해결에 대한 컨설팅 단을 만들어서 소장님들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3년째. 네.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나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업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동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인 거예요. 생활 분쟁에 대한 것들을 유연하게 풀려면 주민과 주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은 거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소통도 되고 이웃집에 어떤 부분이 사실인지도 알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려면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를 공동체를 업무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동체 관리자로서의 임무의 업무의 하나로 포함을 시키자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조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소프트적인 어떤 관리가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네. 박상훈 변호사께서 먼저 한 말씀 더 들어보고 다른 분들께도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박현선 대표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이제 전에는 다들 단독주택에 다 거주를 했기 때문에 마을이라 하면은 이웃 사이에 서로 담장을 옆에 두고 서로 다 누가 사는지 알고 무슨 일 하는지 알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분쟁도 서로 다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다 거의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라는 개념이 이제 아파트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 이게 주민이라는 같은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살아야 이런 분쟁들도 점점 없어지고 서로를 이해해 주는 거지 무조건 법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제도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것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같이 이웃 주민이라는 그런 문화 정착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처럼 예전에 마을에도 분명 갈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갈등과는 유형이 전혀 다르고 또 한 가지 마을 안에서 서로를 너무 잘하니까 해결이 또 그만큼 또 쉬웠다라는 어떤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의 어떤 장점이 지금의 이런 공동주택의 하나의 그 해결의 대안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안평원 센터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박연선 대표님 말씀한 것에 좀 덧붙이면 네. 이걸 좀 제도적으로 갖춰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관리사무소는 시설 관리 하드웨어에 중심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한테 소프트웨어를 하시라고 하면 사람의 DNA란 것은 자기 이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이 시설 관리도 잘하고 소프트웨어 공동체 활성화도 좀 잘해라.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금 제도적으로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아파트 시설을 관리하는데 관리소장들이 계시다면 이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는 저 스스로는 그냥 아파트 공동체 촉진자제, 촉진자 관리사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저는 좀 상상력을 해봤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더 내야 되겠죠. 그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그것을 광주시나 지자체가 일부를 좀 보존해주고 또 주민들에게는 약간만 좀 낼 수 있도록 한 달치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을 전담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할지 또는 뭐 이렇게 갈등의 문제를 같이 해결한다 할지 축제를 한다 할지 뭐 이런 것도 소프트웨어는 그런 아파트 공동체 촉진자제를 둬서 이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이 있고, 두 번째는 아파트 관리를 조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예를 들자면 공동 육아를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이 협동조합, 육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또 청소를 대형업체에 맡기지 말고 주민들 스스로 청소를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또 시설 관리 문제도 소장님 나와 계시지만 뭐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주민들 스스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아파트를 모든 부분을 다 관리하고 또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좀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가면 어떨까 그런 상상력을 해봤습니다. 네, 뭐 아이디어 또 많이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주섭 사무처장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특히 이제 안병환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제가 이제 많이 공감을 하는데,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또 많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잘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인식을 못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공동체입니다. 옛날에 우리 생각해보면, 어렸을 생각해보면 마을의 가구 수가 100호 정도 된다 그러면 보통 7, 8명이 사니까 한 700, 800명. 근데 지금은 한 아파트 단지가 막 1000가구, 심지어는 뭐 2000, 3000가구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거의 시골로 보면 지금 면 단위보다 더 큰 인구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갈등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구들을 아까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긴 했으나, 정부나 지자체가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고 또 주민들도 일정 부분 부담하면서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나아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노령화 사회가 돼가면서 더더군다나 더 이제 갈등이 일어날 소지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면 자기 어떤 중심, 자기 고집들이 좀 이렇게 강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아까 말씀하시고 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런 기구들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더 활성화되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결국 오늘 이렇게 네 분의 패널들께서 긴 시간 동안 논의한 내용들은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모두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이 입주민들의 이제 인식 개선, 우리의 인식 개선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그런 차원에서 당부 말씀과 함께 오늘 혹시 미처 하시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박현선 대표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은 내가 살고 있는 사적 공간이기도 하면서 또 공적 공간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들이 꽤나 많고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현관을 닫고 들어가면 내 집이지만 또 밖을 나오게 되면 바로 공동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관리 주체도 어떤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입주자들도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럿이, 사실은 아파트를 작은 사회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지켜져야 되는 기초 질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서로 기초 질서를 지켜가면서 또 어려운 부분들을 서로 의논도 해가면서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가꾸어 가면서 모이고 해보고 또 가꾸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상적으로 좀 된다고 하면, 예전에 시골에서 정말 옆집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얼마나 다 기뻐해주고 그랬어요. 또 우울해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또 울어주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복원이 돼서 정말 이웃지간의 소통도 좀 잘 되고, 또 소통 부재로 인한 이런 갈등들이 그래도 다소나마 좀 줄어들기를 원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꾸준히 또 노력을 할 거고,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또 공유도 하고, 이런 기초 질서를 좀 잘 지켜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서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면서 더불어서 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안평환 센터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좀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는 부분을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미국 예를 들어서 죄송하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갈등의 분쟁과 조정을 이웃분쟁센터라는 제도를 둡니다. 그래서 이걸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입법,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이웃분쟁 조정센터,
이제 지금 광주로 말하자면 광주가 최초로 광주 마을 분쟁 해결 센터를 뒀는데 이걸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좀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갈등 관리 기본법이랄지 분쟁 조정 기본법, 분쟁 해결 기본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제정을 해서 입법화해서 이걸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미국의 미시간주나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 접수료에 $2를 부과금을 합니다. $2 부과금을. 그러니까 이것을 $2를 모아서 이걸 나중에 그 분쟁 조정 기금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갈 수 있는 날이 조속하게 왔으면 좋겠고, 광주시 차원에서도 지금 갈등이 늘어나고 있고 또 공공 갈등까지도 심화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갈등 조정 담당관제를 둔달지 또 갈등 조정 전담 부서를 좀 두어서 이 일이 원만히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오주섭 사무처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여튼 분쟁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공공기관이나 법적인 어떤 판단을 받기보다는 주민들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어떤 주민들 스스로가 이 문제 해결의 전문가로서 교육을 받고 이웃갈등 자율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보니까 광산구청에서는 이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민 대표자, 관리소장, 마을 활동가, 또 희망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양성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이제 이 교육을 마친 그 주민들한테는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자격을 부여를 하고 이 교육 이수자가 자기 아파트에서 이웃갈등 자율조정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그걸 지원하는 시스템들을 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의 다른 구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좀 다시 또 연구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갈등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고 스스로 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와 시스템들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박생환 변호사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분쟁 때문에 법률 상담을 오시는 주민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상대방이 내 얘기를 전혀 듣지 않는다. 전혀 뭐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시거든요. 앞서 오주섭 사무처장님께서는 이웃 간의 분쟁을 대화로 원만하게 푸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대화의 방식이라든지 언어의 선택 문제 때문에 상대방과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대화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저희들은 아마 좀 시스템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원만하게 좀 대리를 해줄 수 있는 가령 뭐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국가가 무료로 국선 변호인을 대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입장을 좀 정리를 해서 대변을 하면은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뭐 입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피해자도 대리는 당연히 비춰줍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도 충분히 어떤 표현을 해서 서로 간의 어떤 접점을 좀 찾는 것, 그게 좀 갈등 해결의 시작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갈등 해결의 문제, 키는 결국 키워드는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이란 안식처이자 보금자리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집인데요. 공동주택의 분쟁 문제는 서로의 이해와 존중, 배려 없이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겠죠. 타인이 아닌 우리의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이웃에 대한 배려가 먼저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